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학년도 2학기 영어 교재 연구 기말고사 대비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학기 영어 교재 연구 수업을 맡았던 권연희라고 하고요. 자, 여러분들께 먼저 기말고사 안내사항부터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교재 연구 기말고사는요, 12월 12일 토요일 밤 9시부터 21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30분 동안 입장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험 시간은 총 50분입니다. 자, 범위는 9주차부터 14주차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출제 문항은 객관식 30문항, 그 안에 OX 문제 6문항, 사지선다형 24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지와 선택지는 한국어로 여러분들 중간고사와 동일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9주차 복습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주차에는요, 영어 일기 교재의 개발이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셔야 할 것은요, 첫 번째, 일기의 목적, 두 번째, 일기의 개념, 세 번째, 효율적인 일기 활동 전략, 마지막으로 일기 활동 구성 원리입니다. 자, 첫 번째, 일기의 목적부터 한번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 일기를 하게 될까요? 자, 그것을 6가지로 제시를 해 드렸었는데요. 첫 번째는 특정한 정보의 수집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과업 수행을 위한 지침을 습득하기 위한 것. 그러니까 어떠한 인스트럭션 같은 것들을 우리가 알아듣기 위해서 일기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였었고요. 세 번째, 관계 유지 목적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일기의 목적이 있었고, 다섯 번째,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인지하기 위해서도 일기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즐거움과 흥미를 위해서 일기를 우리가 하는 경우도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는요, 알아두셔야 할 점이 네, 이러한 다양한 일기의 목적들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그 일기의 목적에 맞는 예시들이 있었어요. 박은하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었는데요. 그 예시들도 여러분들이 함께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은요, 일기의 개념이었습니다. 자, 일기의 개념은 old 버전과 new 버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다른 개념으로 존재하고 있었었는데요. old 버전에서는 일기 자료를 일기의 대상으로 간주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대상이다 보니까 어떠한 작가와 독자 사이에는 네, 어떤 상호적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새로 나온 뉴 버전의 일기의 개념에서는 일기를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안에서 일기를 할 줄 아는 능력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과정이다 보니까 작가와 독자 사이의 상호 관계를 강조하는 것으로 그 개념이 제시가 되었었습니다. 자, 또 여기서 또 강조된 점이 하나가요. 스키마라는 개념이었었어요. 여러분, 스키마가 무엇인지 기억이 나시나요? 스키마라는 것은요, 독자가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배경 지식이 일기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내가 조금 더 알고 있는 텍스트를 읽으면 그 글의 의미를 해석하는데 내가 더 이해가 쉽게 되겠죠. 해석하는데 쉽고 좀 더 빠르고 수월하고 여러 가지로 이점이 많겠죠. 자, 그래서 배경 지식에 독자가 알고 있는 것의 내용을 통합하는 것, 독자가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에 그 글이 말하고 있는 내용을 통합하는 과정을 통해서 글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스키마가 하는 작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는요, 일기의 개념에 대한 이해를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키마도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효율적 읽기 활동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전략이 굉장히 많죠. 굉장히 길게 리스트업 되어 있는데요.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요. Identify the purpose in read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목적이죠. 읽기의 목적을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Use
graphemic rules and patterns to aid in bottom-up decoding. 자,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요. 문자 속 규칙, 패턴 파악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네, 한번 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세 번째. 자, 효율적으로 읽기 위해서는 use efficient silent reading techniques for relatively rapid comprehension. 좀 더 상대적으로 좀 빠른 이해를 하기 위해서 묵독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silent reading이죠. 소리 없이 조용하게 읽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자, 네 번째. skim the text for main ideas. 여러분 skimming 들어보셨죠? 이거는 왜 하는 거예요? 훑어 읽기인데 네, 그 주된 내용만 빠르게 읽고 이게 주된 내용이구나, 메인 아이디어구나, 그것만 먼저 파악하기 위한 것. 스키밍. 자, 이걸 하면 효율적인 읽기 활동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요. 이번에는 scanning입니다. scanning the text for specific information. 자, 이것은요. 특정 정보를 샅샅이 찾아가면서 특정 정보를 찾기 위해서 텍스트를 샅샅이 읽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어떤 리딩하는 환경에서는 효율적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use semantic mapping and clustering. 자, 이것은요. 군집으로 묶는 거예요. 의미 단위가 좀 비슷한 것들은 묶어서 좀 이해하는 것. 자, 그 다음에 guess when you aren't certain. 자, 확실치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추측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analyze vocabulary. 자, 네, 단어 분석도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distinguish between literal and implied meanings. 자, 의미의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literal meaning, implied meaning. literal meaning은요, 문자 그대로의 의미. 자, 그 다음에 implied meaning은요, 문자 그대로 그 뒷면에 있는 의미, 함의된 의미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좀 찾아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capitalize on discourse markers to process relationship. discourse marker라는 것은요. 한국어로 이야기하면 담화 표지어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다른 용어로 하자면 좀 예시를 들어드리자면 뭐 in fact, 뭐 therefore, this, that 이런 것도 해당이 되겠죠. 이런 연결사나 지시사들이 과연 이것이 뒤에 나오는 내용이 무엇인지, 이 지시사가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파악하면서 넘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읽기활동 전략 굉장히 많았죠. 여러분 여기서는요. 효율적 읽기활동 전략에 대해서 좀 어떠한 전략들이 있는지 그리고 과연 이것의 특징은 무엇인지 좀 파악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네, 읽기활동 구성 원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읽기활동을 구성을 할 때는요. 읽기활동을 수행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네, 구체적인 설명을 포함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차피 뭐 일기활동 제시하는데 뭐 설명은 다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의외로 교재들을 보면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지 않은 교재도 있어요. 그래서 학습자들에게 충분히 학습자들이 충분한 이 활동에 대해서 이해가 되게끔 구체적인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 그 첫 번째 구성 원리의 첫 번째 요소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내적 동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활동으로 구성을 해야 합니다. 학습자들이 좀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실생활 자료를 충분히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우리 이전에도 얘기했었죠. authenticity. 그 다음에 읽기 활동이니까 읽기 전략을 연습할 수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자, 그 다음에 상향식과 하향식 연습 방법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탑다운, 바텀업 다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SQ3R 이라는 단계를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Survey, Question, Read, Recite, Review 이런 프로세스로 읽기 활동이 구성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냥 활동이 막 제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읽기 전 활동, 읽기 중 활동,
읽기 후 활동으로 활동이 단계별로 제시가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끝에 가서는 학습자들이 읽기를 통해서 얼마나 지문을 이해를 했는지 성취도 평가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읽기활동 구성 원리가 꽤 많네요. 자, 여기서는요, 여러분들께서는요, 읽기활동 구성 원리의 내용에 대해서 좀 파악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0주차 영어 듣기 교재의 개발입니다. 여러분들 듣기 교재에 대해서는요, 첫 번째, 실생활 듣기 상황과 듣기 교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듣기 활동 영역에 대해서 한번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듣기 활동 유형. 네 번째, 듣기 전, 중, 후 활동. 이렇게 총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실생활 듣기 상황과 듣기 교재부터 이야기를 해보면요. 실생활에는 굉장히 다양한 듣기 상황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듣기 교재는 이러한 다양한 현실 상황을 다 반영하기가 어렵죠. 자, 그 상황 중에서 어떠한 것들을 취사 선택해야 하고 뭐 그 경중을 따지기 어려운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자, 그래서 결국에 듣기 교재는 학습 단계를 반영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는요, 듣기 교재와 현실 상황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파악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 듣기 활동 영역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듣기 활동 영역은 인식 기능, 언어적 기능, 배경 지식, 정보 처리 영역, 상호관계 이렇게 영역이 나눠져 있다고 하는데요. 인식 기능이라는 것은요. 소리나 발음이나 억양 같은 것, 이 굉장히 세세한 것들 있죠. bottom up approach에 활용되는 것들을 좀 영역으로 보고 있고요. 그 한 가지 영역이고요. 언어적 기능은 어휘나 구조에 관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것 또한 좀 작은 요소들이죠. bottom up approach에 해당합니다. 자, 배경 지식. 자, 아까 여러분들 우리 읽기 활동에서 스키마에 대한 이야기 있었죠. 스키마라는 것이 결국 배경 지식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이것은 다른 것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 글의 주제, 그 듣기의 주제, 그리고 듣기의 상황 같은 것으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탑다운 어프로치가 여기서는 활용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정보 처리 영역이라고 해서요. 문장과 문장과의 관계, 인과관계를 유추하는 것이 듣기 활동의 한 영역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상호관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대화 상대자들 간의 상호작용 능력, 그리고 화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 이것이 듣기 활동의 영역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는요, 듣기 활동의 영역과 특징에 대해서 꼭 한번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듣기 활동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자, 주의력 듣기, attentive listening, 집중적 듣기, intensive listening, 선택적 듣기, selective listening, 상호적 듣기, interactive listening, 이렇게 총 4가지 타입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먼저 집중력 듣기에서는요, 간단한 대답이나 비언어적 반응을 기대를 하고 하는 듣기 활동이고요. 집중 듣기는 집중적으로 그 부분만 들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단어나 문법 구조 같은 것들을 들어야 되는 활동들. 선택적 듣기는요. 의미 위주의 듣기 활동이 대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상호적 듣기는 실제 대화 유형과 가장 근접한 활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는요. 네, 듣기 활동의 유형과 특징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듣기 전, 중, 후 활동은 어떻게 구성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듣기 전 활동은요. 일단 학습자들의 스키마를 좀 활성화시켜야 되는 부분이죠. 특히 전, 중, 후 활동에서 특히 전 활동에서는요. 유사한 주제에 대한 짧은 글 읽기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듣기 전 활동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림이나 제목 보고 예측하기. 세 번째, 그림이나 사진을 보고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그 다음에 네 번째, 듣기 후 제시되는 문제 먼저 읽기. 우리 왜 토익 시험 같은 거 볼 때 리스닝 하기 이전에 답을 먼저 보고 문제를 예측하는 것도 그런 한 방법이죠. 그
다음에 주제에 관한 자신의 의견 말하기. 자, 주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휘 선행 학습. 자, 선생님이 리스닝을 하기 전에 그 리스닝에서 나올 만한 그런 단어들 먼저 학습자들에게 학습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활동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듣기 중 활동은 어떠한 활동이 있을까요? 그 첫 번째 타입으로는요, extensive listening이에요. 자, 그래서 전체적인 대화, 담화의 의미 파악하는 것이 그 extensive listening이고요. intensive listening은 특정 소리, 문법, 사실에 집중해서 듣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활동이 있고요. 자, 다 들었어요. 자, 그러면 다 듣기 활동이 끝난 이후에 어떠한 것들은 교사가 준비를 할 수가 있을까요? 자, 들으면서 메모한 내용을 가지고 요약문 작성. 두 번째는 유사한 주제의 글 읽기. 자, 여러분들 이 듣기 후 활동의 유사한 주제의 글 읽기와 듣기 전 활동의 유사한 주제에 대한 짧은 글 읽기가 있습니다. 어떤 학우님께서 저한테 질문을 해주셨어요. 두 가지의 차이점이 뭐냐고. 자, 듣기 전 활동은 메인 활동하기 이전의 것이니까 짧은 글 읽기를 하는 거예요. 시간을 좀 빨리빨리 보내고 메인 활동에 듣기 중 활동에 집중을 해야 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듣기 후 활동은 이제 듣기 활동이 끝난 이후죠. 그러니까 좀 시간이 조금 더 걸려도 되는 상황이어서 유사한 주제의 글 읽기, 짧으니 빠진 그런 글 읽기 활동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역할극하기. 이것도 있고요. 네 번째, 듣기의 주제로 된 글쓰기, 라이팅 하는 거네요. 자, 그 다음에 듣기 자료에 포함된 문법 구조 학습하기. 듣기 자료에서 좀 집중적으로 나왔던 문법 구조가 있으면 그것을 문법 학습으로 이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려운 발음 연습하기. 네, 잘 들리기 위해서는 정확한 발음을 할 줄 알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듣기 후 활동들을 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는요, 듣기 전, 듣기 중, 듣기 후에 어떠한 유형의 활동들이 있는지 한번 꼭 기억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1주차 영어 말하기 교재 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구어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두시고요. 두 번째, 구어의 언어적 특징에 대해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어 말하기 교재와 의사소통 접근법에 대해서 좀 파악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말하기 활동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어의 특징은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클러스터링, 말 뭉치 현상입니다. 자, 이것은 문장에서 묶음으로 나뉠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redundancy, 잉여성인데요. 반복, 바꾸어 말하기, 확장해서 말하기, 이러한 특징이 있다고 얘기하고요. reduced form, 축약형을 많이 쓴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형태소 축약, 화용적 축약, 이런 것들이 예시로 말씀을 해주셨었고요. performance variable, 수행 변이는요, 망설임, 휴지, 오류 수정, 이러한 것들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colloquial language라고 해서 비속어, 표준말 이외의 것들을 많이 사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발화의 속도 면에 있어서는 구어에 대한 이해를 다르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강세, 리듬, 억양, 이것은 문장의 의미와 연관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상호작용은 의미 협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말을 하다 보면은 이해가 안 되고 그럴 때 너 지금 무슨 말이야? 라고 다시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러면 그것을 들은 화자는 나는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야 라고 다시 설명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이러한 상호작용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는 그런 자연스러운 현상이 구어체의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는요, 구어의 특징, 그리고 어떠한 예시가 있는지 좀 파악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어의 언어적 특징을 한번 볼 거예요. 구어의 문장을 한번 리코딩이나 그런 것을 한 다음에 그 안에 요소들을 살펴보았어요. 자, 그랬더니 첫 번째, 네, 불완전한 문장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잡한 문장을 잘 사용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장이 짧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짧은 문장이니까 연결사, 접속사 사용 거의 없어요. 그리고
topic, comment의 구조. 자, 앞에 중요한 거 먼저 말하고 그 뒤에 거기에 대한 설명하는 거 이런 구조로 많이 되고요. 또 중요한 거 먼저 말하다 보니까 도치 구문, 주어 동사가 바뀌기도 하고 네, 그런 도치 구문을 많이 쓰고요. 자, 그 다음에 포괄적인 의미의 어휘 사용이 과다하게 일어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휴지, pause와 filler의 사용이 많이 일어난다 라고 구어의 언어적 특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네, 구어의 언어적 특징 파악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영어 말하기 교재와 의사소통 접근법은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요? 자, 의사소통 접근법에 근거한 영어 말하기 교재는 어떻게 구성을 해야 할까요? 자, 거기에 대해서 첫 번째는요, 의사소통식 접근법에 근거한 말하기 교재는 정확성보다 유창성을 강조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정확성을 너무 강조를 한 지나친 발음 연습은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나치게 발음을 또 계속 중간에 하다가 교사가 너 그거 발음 틀렸어. 다시 해봐. 라고 계속 프랙티스를 시키면 학습자는 네, 기분도 위축이 되고 대화가 말하기가 계속 이어지지가 못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는요, 의사소통 접근법을 반영한 말하기 교재의 구성 원리를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하기 활동 유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뭐 사전 말하기 활동들이 있어야 되고요. 여기는 어휘, 문법 구조, 주요 표현 연습들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고요. 다음에 communicative activities를 이렇게 5종류로 제시를 했는데요. 커뮤니케이션 게임 활용, 학습자 동기부여를 할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정보 공백 활동 같은 것들이 커뮤니케이션 게임으로 활용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problem solving. 이것은요, 비교적 높은 수준의 영어 능력이 필요한데요.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면서 문제 해결을 하는 활동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시뮬레이션이나 롤플레이는요, 주로 상급 학습자들한테 많이 활용할 수가 있고요. 통합적 언어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personal responses. 이거는 자신의 실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동기와 흥미도 상승하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네요. 자, 그다음에 conversation pattern. 이것은요, 말하는 형식에 대한 연습이고요. 효과적이고 자연스러운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여러분께서 말하기 활동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좀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2주차 영어 쓰기 교재의 개발입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께서는 쓰기의 유형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되고요. 두 번째, 전통적인 글쓰기 활동 유형에 대해서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writing as a process 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 거고요. 네 번째, 교실에서의 글쓰기 단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글쓰기에 6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personal writing, 두 번째 study, 세 번째 public, 네 번째 creative, 다섯 번째 social, 마지막으로 institutional writing이 있어요. 자, 각각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personal writing은요,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목적이 아닌 자유로운 형식으로 쓰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기나 쇼핑 리스트나 요리 레시피 같은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 study는요, 개인이 작성하되 학습 목적의 라이팅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강의 필기, 요약, 리포트, 에세이 같은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퍼블릭 라이팅은 공적 글쓰기 활동에 활용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질의서, 요청서, 성명서, 지원서 같은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크리에이티브 라이팅은요, 문학 작품과 관련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시, 소설, 드라마, 노래 가사들을 쓰는 것을 크리에이티브 라이팅으로 보았고요. 자, 소셜 라이팅. 이것은 사교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에요. 그래서 편지, 초청, 전화 메모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요. institutional writing, 기관이나 단체 활동 업무 하는데 쓰는 글쓰기 활동입니다. 그래서 회의록, 지시사항, 포스 같은 것들이 그 종류에 포함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는요, 글쓰기의 유형과 어떠한 예시들이 포함이 되는지 좀 알아두십시오. 자, 그다음엔 전통적인 글쓰기의 활동 유형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전통적으로는 통제작문, 자유작문, 과제 쓰기 이러한 예시들이 있었습니다. 자, 통제작문은요, 주어진 자료를 이용하는 것이고요. model sentence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요 라고 학생에게 살짝 보여주는 문장 같은 것들이 있고요. 이렇게 쓰다 보면 학습자들은 주어진 자료를 이용하고 model sentence를 따라 쓰는 활동이기 때문에 학습하는 데 있어서 글쓰기에 있어서 자신감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자, 자유작문은요, 어휘 문법 구조에 대한 통제가 비교적 약해요. 그래서 통제 작문처럼 뭐 문법 구조는 이런 걸 쓰고 이러한 어휘를 쓰세요 이런 내용은 없어요. 그렇지만 자신의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작성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습자가 쓰고 싶은 걸 쓸 수 있죠. 그래서 학습자의 흥미 유발을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제 쓰기는요. 통제작문, 과제, 자유작문 모두 사용한 그런 활동이고요. 과제로 학습자에게 내어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교사가 일방적으로 나중에 수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세 가지 타입은요. 정확성을 강조를 하고 있고 최종 결과물에 좀 포커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교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말을 센텐스도 제시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수정도 해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약, 정리용 글쓰기에 해당하는 그런 활동들입니다. 자, 여기서는요, 여러분 전통적인 글쓰기 활동 유형이 어떠한 것들이 있고 그 예시가 어떠한 것이고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 좀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전통에서 벗어나서 현재 Writing as a Process, 글쓰기의 7단계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7단계의 첫 번째 단계는요. Getting ideas together. 먼저 아이디어를 모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Planning and outlining. 자, 계획을 하는 거죠. 글을 막 쓰는 게 아니에요. 계획을 하고 그다음에 개요를 짜보는 거예요. outline 하면은 개요라는 뜻이 있죠. 세 번째, making notes. 자, 그 플랜한 것에 따라서 옆에 노트 테이킹을 해요. 여기 이런 키워드를 써보면 되겠다. 이렇게 노트 테이킹을 하고요. 자, 네 번째, 노트 테이킹 한 것을 기본으로 making a first draft. 첫 번째, 라이팅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revising and redrafting. 썼으면 한번 고쳐보고 여섯 번째, 에디팅, 세밀하게 보는 거죠. 마지막으로 파이널 버전이 나오게 됩니다. 자, 글쓰기의 7단계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 교실에서의 글쓰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3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Pre-writing, 이거는 planning 얘기하는 거고요. Drafting, 이거는 실제 쓰는 활동 composing. 마지막 editing, 이것은 쓴 것을 고치는 활동 revising, 이렇게 세 단계로 구성이 되어야 하는데요. 플래닝 부분에 있어서는 글의 전체적인 개요하는 준비 단계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시간이 좀 오래 걸려도 괜찮습니다. 글을 잘 써야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걸 필수 조건이에요. 꼭 있어야 하는 단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글 쓰는 단계에서는요. 글의 정확성보다는 일단 유창성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글로 표현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정확성에는 좀 더 포커스를 안 두고 있어요. 그리고 교수, 학습자가 왔다 갔다 하면서 상호 수정이 가능하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리바이징 단계에 있어서는 최종 편집 후 글을 완성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형식적인 게 되겠죠. 그래서 단어 같은 거 틀리면 안 되고 문법 같은 거 틀리면 안 되니까 교사의 피드백이 마지막 단계에서 들어가게 되어 있죠. 자, 여러분들 여기서는요. 글쓰기 활동 유형을 어떻게 전, 중, 후로 구분을 하는지 그리고 그 안에 예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두세요. 자, 13주차 영어 문법 교재의 개발입니다. 자, 여기서는요. 첫 번째, 문법 교육의 새로운 흐름에 대해서 한번 볼 거고요. 두 번째, 형식 초점 접근법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통적인 문법 교육은 어땠고, 그리고 네 번째, 의사소통 접근법과 의사소통 접근법을 반영을 한 문법 교육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법
교육의 흐름이에요. 자, 첫 번째는 문법 위주의 교수법들이 먼저 나왔고요. 자, 거기서는 문법 번역식, 청화식, 침묵식, 전신 반응식 교수법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교수 요목으로 나타낼 때는요, 구조적 교수 요목, 실러버스 얘기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여기서의 특징이 종합적, 통합적, 문법 교육이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의미 위주 교수법은요, 자연적 접근법을 이야기를 하고요, 몰입 교육에 많이 활용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이 의미 위주 교수법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절차식 교수 요목이 이것에 해당이 되고요. 자, 여기서는 통합적 문법 위주 교수 요목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먼저 더 해볼게요. 왜 통합적이고 왜 종합적이냐? 과연 이게 의미가 나타내는 게 무엇이냐라고 보시면요. 학습자들이 배우게 되는 내용들은 단어, 발음, 문법 구조를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을 가지고 학습자들은 이것을 이 단어, 발음, 문법 얘네들은 서로 연관성이 없어요. 어떠한 문맥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학습자들은 이 연관성 없는 이 단위들을 가지고 반복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반복 학습을 통해서 이 단어와 발음과 문법들을 종합하고 통합해야 되는 그런 학습자들의 역할이 있었어요. 그래서 통합적, 종합적 방법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의미 위주 교수법이 왜 분석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의미 위주 교수법 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문맥이었어요. 자, 그 문맥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발음, 단어, 문법들이 문맥 안에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의미가 주가 되는 것이니까 그 안에서 학습자들은 그 문맥 안에 있는 단어, 발음, 문법을 거꾸로 끄집어내야 하는 것이죠. 그 문맥을 분석해서 단어도 학습하고 발음도 학습하고 문법도 학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의미 위주 교수법을 분석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식 초점 교수법에는요, 과업 중심 교수법이나 내용 중심 교수법이 해당이 되는데요. 교수 요목으로 따지자면 과정식 교수 요목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특징에서도 분석적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의미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네, 의사소통 위주 수업 방식을 고수를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요, 형식 초점이잖아요. 필요에 따라서 형식적 측면을 학습해야 한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은요, 의사소통 위주이기 때문에 분석적이라고 더 강조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좀 이야기한 부분이 많았죠? 여러분들 여기서는요, 교수법이 이렇게 세 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그리고 그 특징, 통합적, 종합적, 분석적, 자,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여러분들께서 꼭 파악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형식 초점 접근법의 유형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계획적 형식 초점 접근법이 있고요. 우발적 형식 초점 접근법이 있고요. 암시적 방법, 명시적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거부터 한번 볼까요? 계획적으로 하는 것은요, 계획해 놓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학습자들에게 제시할 문법 형식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그 문법 형식에 대해서 풍부한 입력을 굉장히 센텐스를 많이 제공을 하는 거죠. 우발적은요, 수업 중에 학습자의 상황에 따라서 이거 한번 해볼까 라고 이렇게 끌어오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요. 암시적은 예시로 나왔었던 게 input flooding, input enhancement, recast 하는 것들. 그다음에 명시적 접근법은 짧게 문법을 설명하고 문법 용어를 활용해서 문법을 가리키는 것들.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형식 초점 접근법의 유형과 특징과 예시 여러분들께서 한번 꼭 기억하고 넘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통적인 문법 교육은 과연 어떻게 했었던 걸까요? 전통적인 문법 교육은요, 문법을 위한 문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의미와 상황은 고려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형식 위주의 문법 교육이고요. 여러분들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문법 번역식 교수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은 문법을 연역적으로 배우는 거고요. 텍스트를 읽기 위해서 문법을 배우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화식 교수법.
에서는 귀납적인 방법이었었는데 패턴 드릴 같은 거 프랙티스 하는 것 여기 이러한 것들이 전통적인 문법 교육이었죠. 전통적인 문법 교육의 특징에 대해서 좀 확인해 보고 넘어가십시오. 자, 그러면 의사소통 접근법에서의 문법을 바라보는 관점은 어떨까요? 의사소통 능력에는 그 능력이라는 것은 어떠한 어, 컴피턴스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안에는 grammatical competence, 문법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법 교육에 대해서 과연 의사소통 접근법에서 어떻게 제시할 것이냐라는 관점에서는요, 문법 교육의 의미는 축소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의미 전달 위주로 좀 수업을 많이 했고요. 폼보다는 미닝에 좀 더 많이 포커스를 두어서 수업을 했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네, 문법이 grammatical competence도 포함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요. 여기서 의사소통 접근법에서 배제했던 거는 명시적 문법 교육은 축소하는 그런 관점이었다는 것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의사소통 접근법 관점에서 문법 교육을 어떻게 적용을 했는지 그것을 여러분이 한번 확인을 하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14주차 통합식 영어 교재의 개발입니다. 자, 그 통합하는 데 있어서는요, 기능 통합의 필요성을 우리 먼저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두 번째, 통합 기능 사용 시 고려해야 될 상황. 세 번째, 기능 통합 수업 구성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원리. 그리고 기능 통합의 실제, 어떠한 실제적으로 수업을 운영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기능 통합이 왜 필요한 것일까요, 여러분들? 왜 듣기, 쓰기, 말하기, 읽기를 따로따로 가르치면 안 되는 걸까요? 자, 그것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가 실제적으로 들여다보면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분리할 수 없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호작용이라는 것은 메시지를 통해서 메시지를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메시지를 받는 것까지 포함이 되는데 그 안에서 기능이 통합적으로 활용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살펴봤더니요, 문자 언어, 음성 언어가 항상 그런 거는 아니지만 굉장히 연관성이 높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기능 통합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학력 학습자들은요, 문자, 음성 언어를 좀 통합해서 가르쳤을 때 내적 동기 유발이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능을 통합한다는 것은 학습의 내용에 초점을 둔다는 것이고요. 그것이 또 형식은 부차적인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용에 초점을 두어서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기능의 통합 방법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학습자들을 좀 살펴봤더니 한 가지 기능만 막 연습시키는 것보다 한 가지 기능을 좀 잘하게 되면 그것이 다른 기능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홀 랭귀지 어프로치 관점에서 자연스러운 언어의 사용은 한두 가지 기능의 통합을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이것이 결국에 사고, 감정, 행동까지 언어까지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능 통합을 해서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 좀 중요성으로 대두가 되었었던 거죠. 자, 여러분들 여기서는요, 기능 통합의 이 필요성과 그것에 대해서 세부 사항을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능을 통합을 할 때 어떠한 점들을 고려를 해야 될까요? 그 첫 번째는 새로운 학습 익히기 위해서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 교재 중 몇 가지 기능 혹은 모든 기능을 포함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재 단원마다 네 가지 기능을 모두 연습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듣기, 말하기는 항상 붙어 다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항상 통합적으로 제시를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을 그냥 막 섞어서 아무 순서 없이 제시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듣기, 다음에 말하기, 그 다음에 읽기, 그리고 마지막 쓰기의 순서로 제시하는 것이 학습자들에게 제일 적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통합하는 데 있어서 공통된 주제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특정 기능을 향상시키고자 할 때 네 가지 기능 가운데 하나에 초점을 두어서 수업을 구성해야 하고요. 그 수업 환경에 있어서는 학습자들이 별로 많지 않은 소수의 수업, 그리고 네, 수업 시간은 네 가지를 다 해야 되잖아요. 35분 이상 수업 환경이 적절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통합할 때 이렇게 수업을 구성해야 된다는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건데요. 통합식 수업에 있어서 어떠한 것들을 고려해야 하는지 꼭 기억을 하십시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기능 통합 수업 구성의 원리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authenticity, 실질성이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과업의 연계성, task continuity, real world focus, 실생활 중심이어야 되고, language focus, 언어 중심적이어야 하고, learning focus, 학습 중심적이어야 하고, language practice, 언어 연습 중심이어야 되고요. problem solving 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문제 해결이 되어야 한다고요. 자, authenticity는요. 수행할 과제가 일상적인 생활을 반영하고 있어야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과업 연계성이라는 것은요. 한 가지 기능을 학습하고 다음 기능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 그리고 동일한 유사한 주제로 구성해야 한다는 거고요.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실생활 중심이라는 것은 과업, 학습 활동이 실생활과 관련이 있어야 된다는 것. 언어 중심이라는 것은 발견 학습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학습자가 배우면서 문법이나 발음 등의 규칙성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학습 중심은 학습자 스스로 학습 과정을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language focus는요. 명시적인 언어 구조의 연습을 강조를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문제 해결은 교실의 다른 학생들과 그룹 짝활동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이것이 왜 있어야 하냐 프로블럼 솔빙 하다 보면 학습 동기도 촉진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기능 통합 수업 구성의 원리와 그 세부 사항들 여러분들 꼭 파악하시기 바래요. 자, 그러면 기능 통합의 실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 과연 통합적 활동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할까요? 자, 통합적 활동이라는 것은요, 두 가지 이상의 언어 기능을 연습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통합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냥 얘네가 한꺼번에 지시될 수는 없어요. 순서대로 지시를 해야 하고요. 하나의 의사소통 과업 안에서 그 활동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학습자들을 이끌어 주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어와 문어를 서로 통합할 수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의 기능을 통합할 수도 있는데요. 그 예시로 읽기, 말하기, 말하기, 쓰기, 듣기, 쓰기, 읽기, 듣기, 쓰기, 듣기, 말하기, 쓰기 이렇게 통합할 수 있고요. 네 가지도 네, 다 섞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많은 활동들이 하나의 주제, 내용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관성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이상 해야 되는 거, 순서대로 제시되어야 하는 거, 의사소통 과업, 활동 완수해야 하는 것, 그다음에 기능 통합하는 것, 하나의 주제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기능 통합 시 고려해야 하는 점들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영어 교재 연구 9주차부터 14주차까지의 리뷰를 다 마쳤습니다. 좀 내용이 길었죠? 자, 여러분들 준비 잘 하셔서요. 기말고사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